부녀자와 지적 장애인 등 모두 21명의 목숨을 뺏은 연쇄살인마 유영철 기억하실 겁니다. 유영철은 검거 직후인 지난 2004년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죠. 과거에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때 정두영 사건을 보고 범행에 나서게 됐다고 말이죠.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선 유영철의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정두영 사건을 다루려고 합니다. 정두영은 지난 1999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모두 9명의 목숨을 뺏은 잔인한 연쇄살인범이었는데요. 검거 직후에 내 속에 있는 악마가 한 범행이라는 말로 듣는 사람들을 소름 돋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정두영은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대전교도소에서 수감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수감 중인 사형수로서는 이례적이게도 수감 기간에 벌인 범죄 때문에 또다시 법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 정두영은 대체 무슨 이유로 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던 걸까요? 또 정두영이 법정에 서야만 했던 교도소에 벌인 추가 범죄 무엇이었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정두영, 젊은 연쇄살인범인데 사건 발생 초기에는 이름 모를 살인마 아니었겠습니까? 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건가요, 팀장님? 정두영이 연쇄살인범인데요. 아까 말씀한 대로 1999년부터 2000년 4월까지 약 10개월 동안에 연쇄살인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강도나 절도로 들어갔다가 반항하면은 그 사람을 무참히 살해했는데 무려 9명이나 흉기로 사망을 시킨 시대의 살인마입니다. 자, 살해한 사람만 9명, 그리고 중경상을 입힌 사람도 10명에 달하죠. 자, 이 중에서 가장 크게 화제가 됐던 사건은 뭐였나요? 이 모 철강 회사 회장의 집에 침입해서 3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일이 있었는데요. 2000년 4월 8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산 동래구에 있는 모 철강회사 회장집에 침입해서는 이 회장과 회장 부인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일을 봐주는 가사 도우미까지 살해했고요. 네. 회장의 친척에게는 중상을 입혔는데요. 회장에게 이제 금고를 열게 협박을 해서는 한 2,430만 원 정도를 훔쳤습니다. 그리고는 차고에 주차돼 있던 외제차를 타고 도주를 했는데 도주하면서 이 부산에서 경주까지 그냥 태연하게 드라이브를 한 사실도 나중에 수사 결과 밝혀지면서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주로 범행 무대가 부산과 경남, 울산, 영남 이 남부권이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지역의 부유층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공포에 떨게 만든 그런 사건이었죠. 이 피해자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모두 흉기나 둔기로 살해를 당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두영이는 금품을 훔치다가 들키면 그 피해자들을 가차없이 바로 흉기나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이 살해 모습이 너무 잔혹했어요. 이 경찰관들이 과다 공격이라고 부를 정도였는데 이게 뭐냐면 말하자면 이제 훔치다가 들켰으면 그 체포를 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로 보통 이제 폭행을 가하거나 최소한의 폭행을 가한다는 말씀이군요. 아니면 또 이제 목적이 살인이라면 사람이 죽었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네. 그 이상으로 잔혹하게 금연을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고 당시 수사 관계자는 이 정두영은 살인을 저지르고도 전혀 죄의식을 못 갖는 사람이다라고 평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살인도 하나의 행동 패턴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평하기도 했습니다. 자, 흉기나 둔기로 이제 사망을 이르게 했다면은 그럼 항상 흉기나 둔기를 갖고 다녔던 거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정두영이 흉기나 둔기를 따로 갖고 다니지 않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1986년에 이제 부산에서 정두영이 돌아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우연히 방범대원이 이제 불심 검문을 하자라고 이제 요청을 해서 한 겁니다. 그랬더니 뭔가 이제 본인이 심리가 불안했겠죠. 그랬더니 그 방범대원을 골목길로 이제 유인을 해서 살해하는 범행을 또 벌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1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된 계기였는데요. 이후에 이제 이 불심 검문 이후엔 이제 대비책이었는지 본인 나름에서는 그래서 흉기나 둔기를 소지하지 않고 다녔다라고. 연쇄 살해를 하기 훨씬 전에도 이미 한 차례 사람을 살해하고 그것 때문에 12년간이나 복역을 했던 사람이었네요. 자, 팀장님, 맨몸으로 들어가서 이제 대범하게 범행을 하고 그리고 과다 공격 성향까지 보였습니다. 이 사람 팀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성향의 사람이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치밀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강도를 하러 갈 때 칼을 소지하고 가거든요. 네. 보여줘야 되는데 한번 그렇게 본인이 검거돼서 그
뭐 조두수 있다 나온 뒤로는 조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흉기는 가정집에 들어가면은 부엌도 있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흉기를 갖고 다니지 않고 들어가서 바로 그 현장에 있는 흉기를 사용을 했는데 네. 이 범인이 2000년도 3월 달에도 그 금고를 부시기 위해서 네. 아령을 한 3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때린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아령으로 금고를 때려서 금고를 열으려고 했던 그렇지. 거군요. 그러니까 상당히 계획적이기도 하지만은 치밀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혹시 경찰관들이 자기 추적을 할까봐 발자국을 똑같이 하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개 다른 발자국을 만들 정도로 그렇다고 한다면 범행 현장을 바꿔놓을 정도로 네. 상당히 치밀한 사람이죠.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하는 거죠. 각자 크기가 다른 다른 발자국을 남기기도 했다는 남길 정도로. 거예요. 참 대범하기도 하고 계획적이기도 하고 참 치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놀라운 건 앞서 말씀드린 이 사건들이요. 불과 10개월 동안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10개월 동안 9명을 살해한 정두용을 경찰은 어떻게 기억할까요? 검거를 맡았던 경찰의 말 들어보시죠. 상당히 왜소한 체격에 다람쥐처럼 상당히 빠른 체격이라 진창호보다 빠를 수도 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 된 거. 변호사님, 그런데 이렇게 무자비한 정두영이 살려준 사람이 있다면서요? 예, 딱 한 명 살려준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예. 2000년 3월 범행인데요. 이때도 또 부산의 한 모 고급 주택에 침입해서 범행을 했고 이미 그 여성 2명을 살해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집안에 있던 아기가 심하게 울었고요. 그 아기의 엄마가 마침 들어와서 우리 아기를 살려달라 이렇게 애원을 하니까 예. 아기하고 엄마를 이불로 덮고는 잘 키워 이렇게 말을 남기고 그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살해하지 않고요. 예, 이 여성이 그래서 유일하게 정두영으로부터 살해당하지 않은 피해자가 됩니다. 자, 이 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목격자잖아요. 신고를 했나요, 경찰에? 이 여성은 나중에 사실은 이제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본인의 아이를 사실 살려야 됐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나온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있으니까 살려달라라고 이제 정말 애원을 하듯이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정두영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의 이제 어린 생활이 굉장히 불우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아이 엄마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유년 시절을 사실 떠올리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 역시 이제 굉장히 이제 부모님이 없이 보육원을 전전하면서 다녔던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내가 이 여자를 죽이게 되면 살인을 하게 되면 이 아이가 혼자 남겨지게 될 것이고 네. 마치 이제 그 아이가 본인의 유년 시절을 떠올리게 되면서 사실 아이에 대한 좀 보호 목적으로 어머니를 그대로 살려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살해당하거나 중상을 입거나 해서 사실 정두영의 얘기를 경찰에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네. 최초로 이제 생존자가 나왔으니까요. 이 사람이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잡아야 할지 이제 몽타주를 그릴 수 있게 되면서 이 몽타주가 전국 경찰에 수배령을 내리는데 아주 독특한 도움을 줬습니다. 아니, 어린 시절이 안 좋았다. 어느 정도였던 거예요? 정두영 같은 경우에는 3남 1녀 중에 이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5살 때 이제 보육원에 맡겨졌다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7살 때 다시 이제 엄마와 잠깐 살았는데 네. 다시 또 몇 달 뒤에 보육시설에 맡겨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렇게 부모님이 나를 떠나갔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트라우마 같이 남아 있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보육시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폭력적인 성향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워낙 작은 체구였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네.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폭력만이 그 길이다라는 좀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몇 살 때부터 범행을 저지른 건가요? 15살 때인 1983년도부터 특수절도를 해가지고 소년은 들락거리다가 86년도에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들키니까 그 교무주임한테 흉기를 해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마 이제 그 뒤로 살인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 뒤로 이제 흉기를 사용한 것 같아요. 네. 자, 복역한 후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너무 무기력함 때문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범행을 계속 했다라는 그런 심리학적 분석도 있어요. 예,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좀 안타까운 게요. 그 범행으로 그렇게 괴로운 수감 생활을 하고 나서도 나와서 또 같은 일을 또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번 지켜본 바로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 옛말에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 말이 있듯이 예.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배운 게 유일한 방법이 그 길이기 때문에 계속 그걸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감 기간에는 또 약간 교화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독학으로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요? 이때만 봐도 교도소를 나가서 뭔가 제대로 된 삶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나오고 난 뒤에는 기존의 범행 패턴을 다시 반복하고 더 정교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게 첫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요. 계속 잔인한 살인을 저지른 이 남성. 마지막 범죄는요. 2000년 4월 12일에 벌어집니다. 그날 체포가 된 거죠? 흉기 강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붙잡혔던 겁니다. 2000년 4월인데 역시 충남 천안에 있는 한 고급 주택가를 털었어요. 집에 있는 이 안주인을 흉기로 위협을 해서는 300만 원 정도를 훔쳤는데 네. 이 집의 안주인에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라고 지시를 합니다. 한 1,000만 원 정도를 10,000원짜리 현금 따발로 찾아서 가져와라 이런 지시를 했는데 부인의 말투가 아무래도 협박을 받고 이제 생명 위험한 상태니까 목소리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말투도 달랐고. 그래서 남편이 이상함을 느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형사가 남편인 것처럼 이제 가장을 해갖고 돈가방을 가지고 들어갔더니 정두영은 이 두 사람, 그러니까 남편인 걸 가장했던 형사와 아내를 남겨두고 그대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미 경찰은 뭐 도주를 다 차단하고 있었죠. 집 밖에 한 10명 정도 형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담장을 넘어서 옆집으로 도망갔던 이 정두영, 추격전 끝에 무술 유단자 출신의 형사가 제압을 하면서 결국 검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두영이라고 하면 보통에는 이제 부산, 경남 지역을 주 무대로 해서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체포될 당시에 범행을 저지른 곳은 충남 천안이었단 말이에요. 충남 천안서 경찰관들이 강도범을 검거를 했어요. 검거를 했고 보니까는 그러니까 부산, 울산 그 지역에서 살인사건이 났는데 몽타주가 돌린 거예요. 그러면 각 경찰서로 몽타주가 쫙 뿌려지거든요. 예. 그 담당 형사가 몽타주를 보고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발생서에로 연락을 하니까 형사들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는 아까 말씀하신 철강회사 회장 부부가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 수표를 값이던 거예요. 그 증거가 된 거죠. 그리고 족적도 물론 본인이 위장을 했지만 확인해 보니까 족적도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공조수사를 했을 때 그러면은 그 살인범이 맞구나라고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살인범을 추적하다가 거는 잡은 게 아니고 아니라 흉기 강도를 하다가 잡았는데 마침 정두영이 살려줬던 여성의 진술을 근거로 그래서 봤던 몽타주와 일치했고 이렇게 했고. 그다음 철강회사에서 훔친 수표가 발견되면서 그 연쇄살인의 증거물이 나왔고. 범인이라는 게 나온 거고요. 그렇죠. 족적까지.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도 자백은 했나요? 이 정두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이 워낙 지금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자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재판부는 사실 자백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유리한 양형 요소가 되는 것은 이제 맞는데 워낙 극악무도한 범죄였기 때문에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그러한 뭐 정두영의 얘기라든지 뭔가 유리한 양형 요소가 크게 반영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판결 자체의 이제 결과는 1심에서 사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워낙 이제 사망한 사람도 숫자가 많았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범행 그 현장도 굉장히 잔혹했고,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사형이 선고가 됐고요. 항소를 했습니다. 너무 형이 과다하다라고 해서 항소를 했지만, 2심에서도 역시 사형이 이제 유지가 됐고요. 그랬더니 이제 정두영이 상고하는 거를 이제 포기해서 그대로 이제 사형으로 확정이 됐고, 지금 현재 복역 중입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동기가 궁금해요. 정두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행 동기를 마음껏 돈을 쓰며 남들처럼 살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처럼 살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 아니, 남들처럼 살고 싶으면은 성실히 일을 했어야죠. 경찰이 정두영을 붙잡은 다음에 정두영의 은행 계좌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억대 자산가였어요. 1억 3천만 원의 예금이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범행을 통해서 얻은 돈을 뭐 유흥비 같은 걸로 썼던 게 아니라 차곡차곡 마치 그냥 월급 통장에서 월급이 들어오듯이 계좌에다가 모아놨던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돈을 모아서 뭘 하려고 했느냐 경찰이 물었는데 원래 내 계획은 총 10억 원을 모아서 결혼을 하고 아파트 그리고 자기가 운영할 PC방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정말 붙잡히지 않고 10억 원이 모일 때까지 범행을 했더라면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남들처럼 살고 싶다면서 정작 남의 행복을 깨부순 정두영에게 법원은 말씀드린 대로 사형을 선고했는데요. 그렇게 구치소에서 죗값을 받고 있었는데 또 한 번 이름이 오르내린 일이 발생했어요. 네, 사형수인데 감옥 담장 밖으로 탈옥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예. 사다리를 만들어서 교도소 담장을 넘으려고 했는데요. 당시 이제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던 정도영, 3중으로 된 교도소 담을 넘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작업장에 있던 재료로 저렇게 사다리를 만들었습니다. 담요도 덮었네요. 네, 창문을 통해서 사다리를 던진 다음에 작업장 밖으로 나와서 이 사다리를 타고 첫 번째 담장을 넘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담장을 넘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담장만 넘으면 탈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다리를 끌어올리던 중에 사다리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바닥으로 정두영이 떨어졌고 이 모습을 본 교도관들이 달려들면서 마지막 벽 하나를 남겨놓고 정두영의 탈출 시도는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자, 두 번째 담장까지 넘은 상황에서 마지막 담장을 넘었다면은 사회에 나가는 아주 불상사가 발생했을 텐데 겨우 체포가 됐습니다. 당시 교도소 관계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이때까지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7, 8분 정도 걸렸는데 저희들이 바로 출동해가지고 체포한 사안입니다. 작업 재료로 저희는 플라스틱 파이프입니다. 그런 종류의 작업 재료가 많다 보니까 재료 속에 이렇게 언닉하고 있다가 창고으로 던져가지고 이제 나간 걸로 합니다. 변호사님, 근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교도소 안에서 사다리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매일 이제 노역을 하게 되잖아요. 강제 노역을. 근데 이 정두영이 일하는 곳이 자동차 업체 납품용 전선을 이제 만드는 작업장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플라스틱 작업재 파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응용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이프 20개와 연결고리 약 30개를 미리 모아뒀다가 숨겨놨고요.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이걸 연결을 해서 사다리, 4m 길이의 사다리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작업장을 통해서 이렇게 나갈 계획을 꾸미고 작업장에 사다리를 몰래 숨겨놨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탈옥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왜 신창원 연쇄살인범은 실제 탈옥도 했었잖아요. 신창원이 때문에 고생하는 경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아, 그래요? 1997년 1월 20일 탈옥을 했어요.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범행을 저지르는데 연쇄살인은 아니고 강절들 했거든요. 강절들 해가지고 근데 그 한 행동을 번딴 거죠. 성공한 수법은 범죄자들이 답습한다. 아, 그래요. 어쨌거나 이번 사건 때문에 정두영은 다시 한번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졌나요? 예, 교도소를 탈옥하려다가 붙잡힌 거니까 이제 그 도주 미수죠. 도주 미수죄에 대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0개월이면은 이미 사형을 선고받았었잖아요, 정두영은. 예, 사실상 이제 무기한 교도소에 있는 상태에서 징역 10개월이 추가된다는 게 실제적인 의미는 없죠. 다만 이제 이 범법행위에 대해서 법이 집행되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내 안에 악마가 있는 것 같다면서 9명을 살해한 정두영의 이야기 판결의 재구성으로 살펴봤습니다.